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방 뉴스 시작할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급물살을 탈 걸로 지금 예상이 되죠? 6.17 대책의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로 김현미 장관을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 일단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반드시 추진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죠.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높여서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도록 압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 종부세법을 비롯해서 이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적게는 0.2%, 많게는 0.8%포인트 인상하는 법안, 이른바 이제 부동산 5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자들이 과연 매물을 내놓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여전합니다. 네, 정말 근데 부동산 대책은 왜 내놔도 집값을 더 올리는데 일조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이걸 정말 잡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나마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공급 확대 쪽으로도 조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주택 공급 확대도 동시에 주문했습니다. 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발굴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늘리라라는 지시입니다.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르고 정작 이제 규제로 인해서 서민 이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불만이 제기됐죠. 따라서 특히나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이 세금 부담을 좀 완화해주고 특별 공급 물량을 높이라라는 겁니다. 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이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서 주택 청약에 기대해야 하지만 그러나 청약의 현실은 높습니다. 가점도 부족하고요. 대출 규제로 청약 시장에서 이렇게 소외받고 있다라는 이제 불만의 소리를 좀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면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만들어라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2번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집값 불안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규제와 공급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요즘에 또 핫한 이슈가 있죠. 바로 이스타항공하고 제주항공의 인수합병 작업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7개월을 끌어온 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작업이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지는 이달 15일까지 선결 조건 이행하지 않으면 인수 계약 파기할 수 있다라는 폭탄 공문입니다. 체불임금 그리고 이스타젯이라는 지급 보증에 이어서 이상직 의원의 이제 편법 증거 의혹까지 일면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제주항공이 이제 이스타항공의 최후 통첩을 보낸 셈인데요. 지금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해결을 원하는 선결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체불 임금도 들어가 있죠. 한 250억 원에 달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스타제트 지급 보증 문제, 여기다 한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체불 임금을 포함해서 총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에 달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업계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제주항공의 공문을 보게 되면 계약 파기를 위한 수순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항상 M&A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채무, 숨겨진 채무에
등장입니다. 사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가 3천만 원짜리 법인을 세워서 80억 대출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의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편법 증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정말 대박난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공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SK바이오팜. 어제 코스피 상장 직후에 상한가 기록했고 직원들은 완전히 지금 돈방석에 앉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맞습니다. 어제 이 사실 역대 최대 금액 31조 원의 주식 청약 증거금으로 그야말로 IPO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 어제 첫날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공모가 4만 9천 원이었는데 마감은 12만 7천 원에 한 겁니다. 수익률만 160%인데요. 이게 사실 1억 원 증거금 내야 한 12주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도 확 들렀고요. 또 우리사주 우선 배주 물량 받은 직원들 1인당 평균 9억 원의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물론 이 우리사주 조합이 출연한 돈은 지금 1년간 고예수로 묶여 있어서 당장 형분할 수 없겠지만 1인당 평균 받은 물량이 한 1,800여 주라고 하는데요. 공모가 한 5억 8천만 원에 받았다면 이날 주식 평가 금액만 15억 원으로 주식부자 10억 원대 주식부자가 탄생을 한 겁니다. 네, 원래 SK바이오팜에서 우리사주에 더 많은 물량을 주었는데 이거를 다 사원들이 소화를 못해서 일부 내놓은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1인당 9억 원에 지금 대박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죠. 참 부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물건은 없는데 가격은 급등했다. 팔려고 내놓은 물건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물건이 사라졌다. 뭐 이런 실수요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부동산 대책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부동산 대책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성공할 수 있을지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 김연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사실 요즘에 정부에서 내놓는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보유세 강화하고 규제 지역 확대하고 실수요자 보호하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자, 추가 대책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추가 대책이 뭐가 있을지 저는 오히려 궁금한데요. 남은 게 없을 것이다. 네, 예.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또 재건축 조합원에 있어서 실저주 요건을 채우는 사실은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좀 억지 같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부르셔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의 정부가 하기로 했던 것에서 빠진 게 뭐가 있는가. 결국은 이 정부의 어떤 외통수적인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부작용과 또 풍선 효과로 얼룩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당분간 더 좀 유지되겠구나라고 하는 좀 절망스러운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6.17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갭 투자를 막아버린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갭 투자를 막는, 즉 전세 끼고 아파트를 매수해서 수익을 올리는, 차익을 올리는 이런 게 지금 금지가 됐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정부는 갭 투자가 전세를 끼고 사는 모든 것을 지금 갭 투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상당 부분 실수요자들이 섞여 있는데요. 갭 투자가 줄어들었는지는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건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좌절은 확실히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께서 취임 며칠 전에 그 실시간 검색어 소동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이랬는데 그 내용의 발달은
이번에 6.17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장관의 답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국토부의 민원 전화하고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민원 질의가 있어서 다운이 된다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이런 혼란과 좀 좌절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장관이 진짜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보완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죠. 수도권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비율이 이게 계속 커지니까 온 전국이 전부 다 규제 대상 지역 아니냐. 또 내 집 마련하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르느냐 이거거든요. 네. 지금 뭐 언제든지 정부는 추가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사실상 전부를 지정하지 않고 항상 남겨둡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투기꾼들은 규제를 피해서 자꾸만 이리저리 몰려다니죠. 남아있는 곳으로. 예. 그렇죠. 이러는데 이제 실수요자들만 규제로 낭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투기 세력이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특히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실수요자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간주한 뒤에 당신이 갭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식의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저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집 살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고 서류를 만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집도 사기 어려운데 정부한테 이런 것까지 지금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풍선 효과는 자꾸만 실수요자들을 궁지로 내모는 그런 역효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상당히 따끔한 지금 지적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정부가 또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생애 최초 구입자에는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무주택자를 위해서 나와야 될 보완책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일단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데요.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 발표해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보완책을 마련하는 순간 저는 투기꾼들이 모두 빠져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의 대책 발표 후에 사후 약방문처럼 보완하는 것은 저는 정말 나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용 기준을 두고 끊임없이 그 적용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선의의 피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는데요.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이 77만 호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해야 된다. 또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3기 신도시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내 집 마련 수요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네, 근데 참 재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네. 사람들은 그럼 앞으로 주택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미리 주택을 사두지 않아도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공급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이 지역이 개발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투기꾼들에게 투자를 일종의 지목해주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조가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립니다. 그렇죠, 이번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너무나 넘치는 유동성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도 올리지 못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용산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든 어떻게든 개발의 여지를 계속 가능성을 준다는 것은 시장에 어떤 효과를 낼지 저는 정부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내놓는 좀 굉장히 허접한 공급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접한 공급 대책이요? 장관이 들으면 섭섭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간에 지난 30일에 있었던 국회 의결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모두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다. 결과적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장관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 지경이면 도대체 정부의 정책 목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저는 국민하고 말싸움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장난을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 숫자 가지고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만들어진다. 본인은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왜 우리 얘기를 좀 안 들어주느냐, 현실을 좀 모르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맞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이 서울 아파트 값이 50%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3년에 50% 정말 대단한데요. 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놓치고 있는 점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뭘 놓치고 네. 있을까요? 중요하게. 저는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것, 주택이라는 것, 또 그것이 작동하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는데도 시장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모르고 무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늘 무리수 정책을 같이 여기다가 얻는데요. 네. 불안한 시장의 정치적 제스처라는 명목으로 계속 부동산 시장을 꼭 잡겠다. 역대 최강의 정책이다. 이런 것들을 정부 고위공직자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역대 최강인데 그것이 발표되고 나면서 몇 달 후에 다시 가격이 반등합니다. 네. 그게 지금 수차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정책 효과대에 내성을 키우는 것 자체가 정부의 저는 그런 무리수적인 제스처가 역시 이런 것들을 더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수익률이 낮아질 거라는 시그널을 점진적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당장의 가격을 내리는데 너무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산층의 계층이동 사다리만 계속 무너지고 있는 이런 악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시그널을 지금 정부가 잘못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0507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 정부 세금 올리는 거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세금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이번에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요. 투자 차익 환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건지 종부세와 더불어서 이중과세는 또 아닌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지금도 투자 이익에 대해서 환수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자꾸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를 얘기하는데요. 보유세는 어느 나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지금 3개 년도만 해도 서울의 공시가격이 2자릿수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점진적으로 올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양도세율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율을 높여도 당장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자꾸만 세율을 높이라는 건데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세부담을 늘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곳곳에서 정부는 계속 세금을 올릴 수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런 얘기합니다. 돈 버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들다. 경제활동을 안 하고 그냥 실업급여를 가만히 받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뭔가 경제행위를 하는 순간 너무나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 보유 시스템에 대한 구축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고위공직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의 상당수가 아직도 다 주택자를 밝혀져서 경실련에서는 아예 공직자를 교체해라 이런 목소리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좀 어제 많이 웃었는데요. 네. 예, 이것의 시작이 이제 노영민 실장이 총선 앞두고 올해 초였나요? 네. 예, 고위공직자들 집 한 채만 남겨놓고 특별한 팔아라. 이유가 없으면 네.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하나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제 윤석열 총장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네. 어제 그 기사 보고 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김현미 장관을 대통령이 부르기 바로 전에 노영민 실장이 본인의 집을 하나 팔겠다라고 네. 했다가 그 집이 두 채였는데 강남에 하나 있는 집과 청주에 있는 집이었는데 처음엔 강남집이었다가 나중에 청주집으로 바꾸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의 정책보다 강남 아파트를 더 믿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곧 청와대 인사들의 대거 인사이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강남집을 팔겠습니까? 저는 일하는 직장의 부서로 옮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 김현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쭈쭈. 총회. 다 같이 쭈쭈. 종회. 정회. 자, 송소미 아나운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민 우리 크리에이터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이 성대모사 크리에이터라는 네. 직군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 아, 크리에이터라는 게 오.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약간 최초 1호 아닌가요? 최초 1호죠. 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2호 정도 돼야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는 알아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 주에 인터넷에 뜨겁게 달군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아, 치킨 시켜 먹을까? 아니야, 살찌는데 그냥 먹지 말까? 닭다리가 왜 3개입니까? 이거 치킨 맞습니까? 그러게요. 아무리 요즘 유전자 조작을 한다고 해도 아니, 다리가 3개라니요. 요즘 재난소득이 이슈인데 혹시 재난소득으로 치킨도 더 주는 겁니까? 아니 재난소 들고 치킨을 더 준다고요? 아니 그런 건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 뭐야,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야, 치킨 드시는 거예요? 같이 먹자, 치킨이다. 그게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는데요. 다리가 3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네, 맞습니다. 과학수사입니다. 영어로 사이언스 수사 말입니다. 아우, 됐어요. 어쨌든 우리 3명인데 한 마리에, 한 마리에? 한 명당 한 마리씩 먹으면 되겠네. 저부터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겠다. 아니, 지금 수사 중인데 먹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일단 먹읍시다. 먹어요. 한편 파란 집. 다리, 닭다리가 왜 하나입니까? 하하, 우리 이총리 얘기 한번 해봐요. 닭은 가금류를 대표하는 동물로서 기본적으로 다리가 2개인 것으로 압니다. 아, 그걸 나도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이거 누가 배달 사고 낸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김장관입니까? 독립부 장관 오라고 하세요. 어서. 네. 우와. 그러니까 우와. 닭을 BH에서도 시키고 우리 송삼이 아나운서와 우리 또 뭐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시켰는데 박원순 시장 쪽에서도. 근데 BH에 갈 닭다리 1개가 잘못 갔네요. 그래서 한쪽은 다리가 3개가 되고 한쪽은 1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닭다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진짜 속상한데요. 자, 꽁트는 꽁트일 뿐. 근데 꽁트에 등장하는 분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삼가해 주시고. 하지만 이분들 정말 치킨 자주 드실 것 같긴 합니다. 치킨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진짜 사랑하죠. 저는 매일매일 먹고 싶습니다. 치킨? 네. 저희 집에 닭띠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닭을 맨날 시켜 먹는 거예요. 닭띠가 왜 닭을 맨날 시켜 먹는지 진짜 닭띠 사람 듣다 깜짝 놀라시겠는데. 아마 안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죠? 어떤 메뉴를 자주 주문하세요? 평상시에? 저는 핫도그를 엄청 자주 시켜 핫도그. 아, 먹어요. 요즘에 핫도그가 이게 그 간접 광고 핫도그 선전하더니 이게 성공한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엄청 따뜻하게 나오고 치즈도 다 그대로 있고. 우리 옛날에 불량식품 촬영을 했기 때문에 팔던 핫도그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뭘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이게 덥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그거를 배달이 배달을 돼요? 시켜 먹어요? 배달로 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요? 우와. 신기해서, 그러니까 포장이 어떻게 될까 신기해서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다 이제 포장이 잘 돼서. 그거 과대포장 아닙니까? 과대포장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에 대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시 같이 동봉이 돼서 오더라고요. 환경을 그래서 생각하세요. 환경을. 일단 제 몸을 생각해 보니까 그만 먹어야겠다. 자, 그런데 이거요. 우리가 왜 아침부터 이 배고픈데 치킨 얘기를 했냐. 최근에 치킨 피자를 시키고는 배달원이 빼먹은 척 악의적으로 조작했던, 특히 이 유튜버는 뭐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엄청 유명한 유튜버라면서요. 네, 유튜버가 바로. 조작해서 방송을 했다는 건데요.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그 13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송대익 씨인데요. 네. 지난 28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 피자와 치킨 배달 먹방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달원이 몰래 훔쳐먹은 피자랑 치킨이 배달됐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치킨은 좀 베어문 흔적이 있었고 어머나. 피자는 2조각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송대익 씨가 그 매장에 전화를 해서 환불을 요구를 했는데 거절까지 당하는 영상이 그대로 방송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영상을 본 또 다른 유튜버가 그 매장에 전화를 해봤더니 배달원 취식 사건도 없었고 매장에 전화도 건 적을 없었다. 그러니까 다 확인해봤더니 네, 다 조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송대익 씨가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 이런 좀 죄 없는 자영업자를 건드렸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그런 식으로 행동했으면 그 자영업 하시는 닭집 사장님 네. 너무 손해가 크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송대익 씨가 누굽니까? 송대가는 아는데 제가. 송섬이도 있는데. 네 박자를 이렇게 혹시 왜요? 송대가 씨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송대익 씨가 누구냐면 이제 구독자 131만 명을 둔 유명한 그 크리에이터고요. 이게 보통 이제 컨텐츠로서는 사람들을 속이는 몰래카메라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와의 일상 등을 업로드 하는데 사실 130만 이상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조금 의식을 그렇죠.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네. 제가 대신 사과드려야 될 정도로 뭔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 왜 사과를 하죠? 그분하고 저도 친한가요? 크리에이터로서 같은 유튜버로서. 네, 같은 사회에 있는 동종업계로서 지금 몇만 명이 구독하세요? 그 우리 유튜버님 거는? 네, 다음 질문으로 하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130만 명의 구독자 거느리 분을 지금 걱정해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래도 봤습니다. 저는 같은 업계에 있는 물 좀 더 주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작 방송을 해서 자신의 구독자를 늘리고 유튜브 수익을 올리려고 사실은 이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범죄예요, 범죄. 응? 그래서 이 조작 당한 브랜드가 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혔거든요.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합니까? 이 송대익 씨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긴 했는데 그 업체 이름이 이제 피자나라 치킨공주예요. 거기 법무 관계자가 송대익과 관련한 해당 논란을 1일에서야 인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바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기만했으니까 뭐 사기죄 이런 걸로 혹은 영업방해 이런 걸로 고소를 좀 형사적으로도 하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만약에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게 좀 되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셨군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고 영업방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다음에 민사적으로는 그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요. 이게 되게 악의적이고 사실은 이분이 자신의 유튜브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그런 형사적인 거고 민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본인의 앞으로의 그런 활동도 좀 신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사과 영상 올린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과 영상 올리긴 올렸죠. 네, 거의 뭐 사건 발생 이후에 한 나흘 만에. 나흘이나 지나서 올렸어요? 네,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올렸는데요. 썸네일을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제목은 죄송합니다였어요. 뭐 남색 양복을 입고 등장을 해가지고 해당 영상은 조작된 영상이었고 이로 인해서 해당 브랜드가 큰 피해를 입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는데 해명을 또 했어요. 생방송 중에 지인들과 즉석으로 몰래카메라를 했는데 욕심이 좀 나서 유튜브에 올렸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니 근데 지인하고 즉석으로 몰래카메라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몰래카메라예요. 가짜로 자기가 뜯어먹어 놓고 그렇죠. 남이 먹어 특히 애꿎은 배달원을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치킨나라 피자공주? 피자나라 치킨공주군요. 이 업체는 그렇다고 치고 네. 그 유튜브를 본 구독자들을 사실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구독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구독자들의 반응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러다가 조금 이제 사과하는 걸 보고 많이 좀 돌아서고 있는 중. 어떻게 돌아서요? 그 사람을 옹호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기본적으로 유튜브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가 줄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기류가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 큰 파이로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은 덜한 상황인데 이제 좀 퍼질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이상하네요. 네. 이분들 사실은 피자나라 치킨공주에게는 실제 해악을 끼쳤지만 네. 정말 속인 거는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속임을 당하고 놀아난 건데 사실은. 네. 그런데 화를 잘 안 내시는 아주 관대하신 분들인가 봐요. 근데 뭐 전체 유튜브 그 파이로 봤을 때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채널도 많은데 이 점점 정도 늘어나잖아요. 괜찮다? 이 정도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 다양한 그 인간 군상이 계시는 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정말 신기한 게 그 죄송합니다라는 영상도 벌써 70만 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해가지고 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돈을 진짜 네. 이상하게 잘 버네요. 이상하게 잘못 칭찬인가요? 아니, 이거 어떻게 칭찬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지금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제가 화를 잘 못 내서. 화를 해도 이렇게 예쁘게 된답니다. 굉장히 거짓말을 이렇게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갑자기 방송사고 난 듯한 느낌. 이렇게 조작 영상을 올려서 치킨과 피자 업체에 피해를 준 이 크리에이터에게 자 대통령이 따끔한 한마디를 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하하, 우리 자영업자, 그 기업들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든데 이런 식의 눈물 흘리게 하는 일 더 이상 없어야겠죠. 하하하, 이러지 않았었을까? 더 네.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만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할 게 많아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기분 나빴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송선미 씨는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상민 씨는 맞을 것 같아. 왜요? 이거는 선입견 아닌가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더 많아요. 그래요? 왜요? 아무래도 이제 여자 방송인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예전에 뉴스를 할 때는 좀 높은 분이 넌 뉴스는 잘하는데 눈이 처져서 보기 싫다고. 어머나 그런 말을 해요? 네. 눈도 예쁘기만 하고만. 그래서 저는 제 눈꼬리가 처졌다고 마녀처럼 이렇게 눈꼬리를 올리고 뉴스를 하고 말도 그랬어요. 안 돼. 전 내려고 그려요. 착해 보이려고. 저는 원래 되게 착한데 사람들이 착한 걸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좀 착해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좀 내려요. 이렇게 살짝. 이상민 씨는 네, 저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다 달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왜요? 욕을 해도. 근데 가끔 뭐 특정 뉴스에 나온 분을 닮았다. 범인을 닮았다. 최근에 무슨 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엠번방 사건. 네, 근데 거기서 뭐 박사를 닮았다. 머리카락 진짜요? 내리고 다닐 때 이러고 있으니까 야, 너 걔 닮았다. 진짜 약간 닮았네.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세요. 갑자기 기분이 팍 나빠지네.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뭐 이건 다른 것도 있는데 뭐 닮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 45도 각도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진짜로. 저거는 하차하나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특히 면전에서 그러면 정말 나쁜데요. 요번에 모욕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그런 단어가 있었다고 하죠. 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무코드로 사용됐다는 확진자가 아닙니다.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네. 자, 이 확진자로 직원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청주시청 팀장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확진자라는 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 갑자기 살이 확 찐 사람을 이제 약간 재미있게 말을 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원래는 그랬죠. 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이 말을 한 상급자가 있었어요. 청주시청 6급 팀장인데요. 지난 18일에 비서실에서 팀장이 이제 이 직원을 볼펜으로 찌르면서 어머나. 확진자라고 이제 약간 조롱 섞인 말을 한 거죠. 근데 그게 하필이면 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였고 이분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팀장은 그 비서실에 다른 사람도 많았고 그냥 나 혼자 스스로 한 말인데 그 직원이 오해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아니 왜 볼펜으로 찔러? 이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요. 이거 폭행죄 아닙니까? 폭행죄? 경찰이 모욕하고 폭행 다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변호사님이 더 잘하시는데 제가 뭐 정말 진짜 오늘 방송 안 하고 싶어 왜 이러세요 진짜? 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를 안 해오셨으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볼펜으로 네. 찌르는 행위는 폭행이 들어가고요. 네. 예, 당연히 그리고 확진자는 여기 상황에서는 외모 비하적 발언이잖아요. 모욕적인. 그래서 이건 모욕 혐의가 인정될 것 같아요. 옛날에 예. 모욕인지 아닌지 애매한 단어가 있었어요. 최순실 같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참. 되지 않았나요? 인정이 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네. 그 모욕으로? 그것도 인정이 됐죠. 예. 저도 그러면 최근에 이상민 저한테 뭐 같다? 닮았다 하는 분한테 이렇게 뭐 이상민 같다 이러면 기분 나쁠 수도 예? 있어요. 모욕인가요? 네. 이상민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특정 단어가 모욕이 되는지 아닌지는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다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네. 이런 네. 건데 확진자는 그냥 단순히 갑자기 찐 사람을 말하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경찰은 어떻게 했죠? 네, 경찰은 모욕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확진자가 사회 통념상 경멸적인 표현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또 반대로 검찰은
이 상황 자체가 피해자 몸을 또 찌르면서 했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그 의미 자체가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가지고도 수사기관이 서로 다르다니까요. 경찰, 검찰 누가 더 좀 외모적으로 확 찢었을까? 그것 따라 조금 이런 판단이 달리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어떤 식의 단어든지 간에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상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요 또 성희롱으로 또 보는 분들도 있네요. 네, 청주시인데요. 청주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성희롱으로 판단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시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성분이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 직원에 대해서 전문기관 상담 그리고 심리치료 지원도 요청을 했고요. 또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청주시가 이 결정에 따라서 팀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랬군요. 자, 확진자 저는 사실 그 말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근데 확진자라는 말을 싫어할 것 같은 인물이 또 있죠. 가깝고도 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어떻게 말할까요? 남녘의 동포 여러분, 살까기 남조선 말로 다이어트. 이것은 북남 간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확진자 같은 얘기는 적재적 도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잖아요. 아니 자꾸 어떤 분이 김종필 전 총리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누굴 말하는 건지 생각 중이에요. 그만해요. 자밀련이셨쇼. 말투를 좀 유익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하디슈 주주총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선미 아나운서,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주주총회 코너는요, 그 주의 사회 이슈를 좀 재밌게 풀어보기 위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불편감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리고요. 개그는 개그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핫,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랑땡. 네, 뉴스탐구 생활 연애 동그랑땡 금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김대호 연애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 무엇인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말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슴살이, 머슴생활, 이 단어가 사실 상당히 충격을 주었는데요.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그 주인공이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요즘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이 어떤 큰 분노를 느끼는 사안을 이야기할 때마다 네. 구체적인 한 단어로 표현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분노를 더 확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순재 씨와 관련된 사건도 머슴, 허드렛 일 이렇게 단어로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천공항의 이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인국공이죠. 이런 네. 단어로 정리가 되면서 굉장히 분노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 뉴스의 태그가 굉장히 문제이지 않을까. 좀 사안들을 깊게 보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그 구독자나 뭐 시청자나 청취자나 이런 분들의 그 관심을 조금 끌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 단어가 주는 또 그 의미, 임팩트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본질하고 좀 다르게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이제 그 이순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겠죠. 근데 이제 SBS를 통해 가지고 단독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매니저 그러니까 네. 이제 정확하게는 직책상으로는 이제 로드 매니저입니다. 그렇죠. 2달 근무한. 네, 2달 근무를 했는데 4대 보험도 안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주일에 55시간 일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쉬는 날이 단 5일에 불과했고 네. 월급이 180만 원이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이순재 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노드 매니저의 문제에 대해서 SBS에서 보도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익명으로 보도를 했었죠. 네. 한데 결국은 이 이순재 씨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이순재 씨라는 게
해당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그 드러났고 결국은 이제 그 사과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뭐 생수통 운반 등의 머슴 생활을 했다. 이게 이제 그분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도 충격을 주었던 부분인데요. 2달 동안 주말을 포함해서 딱 5일밖에 못 쉬었는데 기본급 월 180만 원 받은 게 전부더라. 그 집에는 엄청나게 체격이 건장한 젊은 손자 뭐 청년도 있었는데 나한테만 일을 다 시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사건을 보시는 분들이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월급 부분이나 근무 시간 부분이나 아니면 사대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이순재 씨의 그 규책 사유가 아니라 소속사와의 그 문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문제가 됐던 쓰레기 분리수거, 생수통 운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순재 씨나 아니면 이순재 씨 가족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쓰레기 분리수거나 생수통 운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이 그 사대보험이나 아니면 그 월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재 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그 부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뭐 이 180만 원에 5일밖에 쉬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그 SBS에서도 지적을 했고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우리 연예계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노드 매니저라는 직책이 근무 시간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논의가 아직까지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연기자가 어떤 드라마에 출연을 할 때 그 대기 시간 부분을 네. 근무 시간으로 볼 것인지 물론 이제 봐야 된다는 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순재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달이 없지만 다른 영화 배우 그러니까 스타급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뭐 석 달 일하고 그다음에 뭐 2달 거의 쉬게 되잖아요. 그 기간을 그러면은 월급이 나가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집에서 있는데 그거를 근무 시간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네. 집중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악덕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근무한 달만 이렇게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뭐 그 일용직처럼 이제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이제 다른 착한 이제 연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석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달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쉬는 건 역시 월급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들 방학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경우는 상당히 뭐 근무 시간 가지고 문제가 불거진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형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는 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이순재 씨 말고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잘 처리가 돼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로드 매니저는 뭐고 그냥 매니저는 뭡니까? 그러니까 매니저를 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노드 매니저는 말 그대로 어떤 연기 생활 아니면 무대에 나가거나 방송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나쁜 팬들로부터 이렇게 접근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운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기를 하는 동안 직접적으로 차 바깥에 나가서 음료수를 사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음료수를 사다 주거나 뭐 이런 형태이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뭐였냐면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예요. 네. 근데 여배우인데 로드 매니저가 자기가 이제 이 여성용품까지 사다 준다. 남성 로드 매니저였나 보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사장에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것까지 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 여배우 같은 경우에 누구에게 해서 약국을 갔다 오겠느냐. 그 정도는 해주는 것이 어떤 노드 매니저의 역할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온갖 종류의 사실은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니까 또 이게 좀 서로 분리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돼서 좀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연예인과 그다음에 또 매니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에피소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 속에서도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면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연예인 집에 갈 때 배고프니까 김밥을 사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업무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출근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무 이외의 것으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렇게 좀 되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순재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니저들하고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매니저 이전에 1년 4개월 정도 함께 했던 이제 노드 매니저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는 자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드렸고 그 이유는 이제 이순재 씨나 아니면 또 이순재 씨의 아내분이나 모두 80대가 넘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월급 말고 그다음에 식사를 제공받는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이제 금전을 월급 이외에 받는 등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을 못 했었다. 그리고 모든 같은 일을 했더라 하더라도 나 같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로분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속사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소속사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그 강경한 입장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순재 씨가 굉장히 원로답게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른스럽게 그 일을 처리하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순재 씨가 사과를 하면서 소속사도 역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강경 입장을 밝히다가 결국은 이제 정리가 되어져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그 다음에 또 노동부에서 같은 거 안 쓴 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그 사과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4대 보험과 관련된 부분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요즘 인턴들도 다 해주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매니저에게 함부로 하는 배우들도 있고 뭐 연예인도 있고 좀 옛날엔 그랬습니까? 많았죠. 뭐 형광등으로 구타당한 매니저, 어머나, 그다음에 또 비비탄으로 일 못한다고 총쏜. 비비탄을 쏴요 매니저한테? 네. 그리고 뭐 그 연예인 지금 잘 됐습니까? 굉장히 잘 됐죠. 어머나. 뭐 그럼 더 안 되는데. 야구바따로 이렇게 허벅지를 내리친 경우, 이 CF 현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어머나,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네, 노영희의 주말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